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지목된 정치인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선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소통수석 부대표와 말씀 나눠보고요. 12월 임시국회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 등 한 주간의 정치 현안들을 정치 Y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통일교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들도 의혹을 받고는 있는데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5명입니다. 네. 어제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건과 관련해서 4천만 원과 고가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윤 씨가 2020년 총선 전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의원과 김구한 전 의원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가 접촉하긴 했지만 금품 전달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년 전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지 않았던 야인 시절에 윤 전 본부장을 한 번 만나서 10분가량 차담을 한 게 전부다라고 하면서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질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씨를 찾아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만약 수수 시점이 2018년이라고 하면 공소시효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교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재수 전 장관의 낙마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이번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초 예고와는 다르게 그제 결심 공판에서 그 추가 폭로가 없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 때문에 통일교가 입을 닫았다고 한 겁니다. 이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또 민중기 특검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루 의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나 당내에선 이제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이 당이 입장을 정리해서 윤리감찰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모아서 이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 이번 통일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게 2차 종합특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이미 지난 8월에 확보를 하고도 최근에야 이걸 경찰에 이첩했잖아요. 편파 수사,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는데 어제 특검팀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등 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대상이 여야 정치인 5명이라는 점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윤 씨가 민주당 의원만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해당 사항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이 특검법상 기존 사건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통일교 의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기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던 사건이나 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서기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서 좀 특검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수사가 끝난 뒤에 이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첩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 관련한 피싱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떤 유형이 많을까요? 이 쿠팡을 사칭해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접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이런 방식이 주요한 사기 유형으로 알려집니다. 이외에도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도 있었던 쿠팡 리뷰 체험단 선정이나 쿠팡 이벤트 당첨됐다, 이런 수법도 여전히 좀 있었습니다. 국회 가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인데요. 네. 이 쿠팡 사태 관련 사기 의심 신고가 229건에 달했습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쿠팡 사태를 이용해서 이 피해 보상이나 피해액을 환급 신청하라는 피싱 시도가 발견됐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이제 구체적인 유출된 정보를 나열하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정부기관이 관여된 것처럼 위장하는 형태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보상 안내를 개인에게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없고, 또 정부기관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는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 텔레그램으로 신청 접수, 이런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문자 결제 사기, 즉 스미싱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 즉시 신고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인터넷진흥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새벽 총파업을 예고했던 첫 차 운행 시각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극적인 합의였는데요. 앞서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이 서울교통공사 과반 노조인 1노조와 사측의 협상은 40분 만에 종료됐고 이어서 2노조, 3노조 역시 릴레이 교섭을 개시했다가 줄줄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노조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총파업 돌입 시점이었던 첫 차 시간인 5시 반쯤 교섭을 재개했고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네. 이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인력 채용 문제였는데, 이 노조는 정년 퇴직 인원과 결혼 등을 감안하면 1,000여 명을 충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네. 반면 사측은 서울시가 허용한 신규 채용 규모가 289명이라며 맞섰다가 820명을 제안했고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는 최소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 이랬었는데 노사가 3%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이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꾸려서 대응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서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 혼잡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어제 광주 광역시에서 공사 중인 도서관 건물이 무너져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는 됐는데 숨졌고 다른 2명은 아직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이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이제 어젯밤 두 번째 사망자를 수습한 이후에 또 안타깝게도 아직 다른 작업자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어제 오후 발생한 이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옥상층에서부터 무너진 구조물의 길이가 50m에 가까워서 이 소방당국이 대형 크레인 2대를 동원해서 이 무너져 내린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이랑 또 이제 이 콘크리트와 연결된 철근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매몰자 수색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도 동원돼
확산된 상황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물과 함께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가 굳고 또 어젯밤 광주가 특히 추웠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에 강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이 광주경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미국에 여행을 가려면 SNS 5년치 사연 정보를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짧게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갈 때는 이 비자 대신에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를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이스타를 신청할 때 이 지난 5년간의 SNS 정보를 내야 합니다. 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광고를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또 미 세관은 신청자의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고요. 또 뭐 가족 구성원 정보나 뭐 네. 지문, DNA 같은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스타 신청자에게 뭐 이메일과 자택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간략한 정보만 요구했는데 이제는 제공해야 하는 이 정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심사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네. 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유학생 비자 또 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 단기 여행 방문객들까지 SNS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상 사상 검열을 하고 입국을 막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표현의 자유 또 여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으로도 논란이 거셉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자 심사가 강화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해서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외교부는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출근길입니다. 서울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요일이라 도로 위 정체도 덜한 상황인데요. 다만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서로 다른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포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히면서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의성 쪽으로는 부산 쪽으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는데요. 3대 지수 움직임이 서로 크게 다른 하루였네요. 네,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것이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오라클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350억 달러였던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로 끌어올리면서 예상치를 밑돈 클라우드 매출과 함께 시장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스닥 100은 장중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2%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AI 대형주의 부담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S&P 500은 낙폭을 회복했고요. 오히려 블루캡 지수인 다우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수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다우가 1.4% 오르는 반면 나스닥은 0.2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일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5%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라클 충격에도 미국 시장이 잘 버티는 모습인데 3대 지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최근 몇 달간 AI 대형주의 독주가 둔화되고
자금이 전통적인 섹터 또는 중소형주로 흐르는 시장 구조 변화를 시사합니다. 네. 기술주 조정이 전체 시장의 조정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부담을 시장 재편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P 500이 오라클 충격에도 회복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이 시장의 저점 매수 심리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환경과 견고한 소비 그리고 고용 흐름이 대형주와 경기 민감 섹터 모두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AI 조정이 시장 전체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섹터 밸런스 조정이 본격화되는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주식 시장에 AI 투자 심리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 MSCI 월드 인덱스는 0.3% 상승하면서 미국 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라클발 기술주 조정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감소가 투자 심리를 지탱했습니다. 네. 특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AI 대형주 비중이 낮아서 기술주 조정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글로벌 펀드 플로우에서도 기술주 중심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반면에 경기 민감주, 전통 산업주, 그리고 금융으로의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는 구조적 펀더멘털에 주목하면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AI가 우리 산업을 개편하고 있는데 좋은 뉴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뉴스도 있어요. 각각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동안 AI 생성물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염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소라라는 영상 생성 플랫폼을 위한 자사 캐릭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콘텐츠와 AI 결합 모델의 대표 사례로 전통 미디어 기업의 수익 모델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 그리고 자살 사건이 챗 GPT의 심리적 조작 때문이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AI 서비스의 위험성 그리고 사용자 보호 장치 그리고 정보 왜곡 가능성 등의 어떤 윤리적 쟁점이 다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생성형 AI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자, 비만 치료와 관련한 선두 기업들의 경쟁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예, 최근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만약을 맞아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 비만약을 만드는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임상에서 체중의 약 25% 감량이라는 압도적 효과를 보이면서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생겼고요. 네네. 그에 반해서 이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열풍이 사실상 소멸된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일라이릴리의 신약으로 인한 경쟁 심화 그리고 과도한 기대 해소 그리고 밸류 부담이라는 요인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진입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반응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FOMC에서는 큰 이변 없이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 겹치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 소식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이 있었으나 결국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9% 하락하면서 4,11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머무르며 9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수출입 데이터가 한 달에 3번 나오는데 이번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수출이 2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품목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반도체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자동차 대신에 석유 제품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네. 반도체가 무려 45.9%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석유 제품의 수출이 23.1% 늘어났습니다. 이런 증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6%로 전년보다 5%나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 관심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AI 인프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외국 증권사들이 국내 전력 장비 시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요. 예, JP 모건에서 아시아 전력 장비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재 전력 장비 섹터가 사이클의 초기에서 중기 요 사이에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고전압 전력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이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내 전력기기 회사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정책적으로 가보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 처분에 나선 기업들이 많아졌다고요. 예,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소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 이맘때까지 자사주 처분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기업이 22곳이었는데요. 올해는 68곳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전에 처분을 하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 상장사들 간의 자사주를 직접 교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이 상장사 간의 자사주 교환이 하반기 들어서 11건이나 있었던 겁니다. 네네. 상장사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보다 교환을 통해서 우호지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겁니다. 네. 잠시 후 열리는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1.15%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내 마녀의 날에 큰 하락 없이 끝난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대형주의 견조함 등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미국 시장에 있었던 AI 관련 노이즈들이 우리 시장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마 선택적인 순환 매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 자산 쪽의 약세를 보면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비트코인이 1.8% 하락, 이더리움이 4.4%로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커서 기술주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테마인 ETF 자금 유입 그리고 기관의 투자 확대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서 이번 조정은 단기 위험 회피 흐름에 가깝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미국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에 대한 초안 수정에 집중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쪽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향후 가상자산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0.4% 오른 1,4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를 시장은 금리차가 아닌 달러 수급으로 보게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그리고 개인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해외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금리차 축소만으로는 환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금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네.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죠. 네,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하루 새 10도 이상이나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이 영하 9도, 경기도 파주 영하 5.9, 전북 장수 영하 5.6, 충북 영동이 영하 5.5, 서울은 영하 3.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대구 8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동해안 지방이요. 이 시간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동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져 동해안 지방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1에서 3, 울릉도와 독도,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네. 눈 소식이 주말에 또 있다고요? 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 대설이 예상됩니다. 이 내일 예상 적설은 강원 영서와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경기와 충북에 3에서 8cm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씩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모레 일요일에도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라도, 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강한 눈이 1시간 정도 짧게 내렸다면 네. 이번에는 눈이 오는 시간이 길겠습니다. 아, 네. 게다가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습설로 예상돼 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설 예보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금요일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자, 지금 통일교에서 시작된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관련한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8월에 진술을 확보했는데 왜 이제서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서 이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킨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의 목적이라든지 수사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특검 말 그대로 특검이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의 내란 문제는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들도 너무, 국힘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진술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국수본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저는 트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국힘이 이 특검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담겨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또 이제 향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뭐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경찰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이제 수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뭐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국수본에 이제 이첩이 돼서 진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뭐 좀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전형적으로
뭐 국힘에서는 이 사건을 좀 확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몰렸던 이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뭐 그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은 국수본의 엄정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네. 향후에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상하 고하를 지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라는 또 명확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수사를 지켜보시죠. 수사를 지켜보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을 계속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한 특검도 있고요. 또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28일 날 이제 3대 특검이 수사 시한이 거의 다 만료가 되는데 그때 맞춰서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 얘기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이게 과연 할 수 있겠어? 이런 시각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차 종합특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도 물론 1차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기소를 어제도 많은 분들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정확한 왜 윤석열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을까라든지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정말 이 내란은 어떻게 기획이 된 걸까라든지 이게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와닿지 않는 국민들이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2차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당내 특위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내 특위에서 어느 예. 특위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 계신 건가요? 3대 종합 특검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미진한 건지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정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당의 의구심보다는 국민적인 관심, 국민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점들 이게 내란이 어떻게 정말 기획된 건가? 김건희는 몰랐을 것인가? 그다음에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적 아직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럼 3대 특검 종합특위에서 정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 정리된 내용,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1차 지금 특검이 마지막 기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결과들이 다 나오면 그와 관련되어서 성과와 또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오늘도 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국회 일정상 개혁 법안들,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 다 좀 정리를 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 정리를 해서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임박해야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상 볼 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상당히 저는 전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퇴까지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상하셨습니까?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전재수 장관의 전 정치 스타일상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은 정말 어려운 지역 환경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부산이라고 하는 민주당으로부터는 힘든 곳에서 정말 여러 번 또 떨어진 과정을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그런 뭔가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좀 맞설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또 현직 장관으로서는 본인도 내가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부담을 주고 현직 장관으로서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많은 현안이 있는데 네.
그 장관직을 수행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저는 정말 전대수잡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언론에 보도됐던 2018년 당시에 전재수 장관이 그 당시에 부산에 뭐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뭐 문건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를 반박하는 또 당시 뭐 언론 보도 자료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그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있었다라는. 전재수 장관의 결백을 전재수 장관을 아는 사람들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기도 했지만 삼선위원회 사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에 계속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부산시장 당내 경선 구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직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 과정들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재수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지금 전재수 장관이 후보군에서 빠졌다 뭐 이런 가정하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이나 경남에 드리는 관심 이런 것들이 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해양수산부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여러 부산과 경남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경선을 하게 되면 내년 또 지방선거는 또 그대로의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장관 낙마인데다가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서 해수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역전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뭐 바로 사의를 수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적정한 또 후보자를 바로 찾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또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아주 초기에 있는 사업들이어가지고 네네. 그럴수록 좀 적정한 후보자를 찾아서 또 저희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론된 인물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동영 통일장관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야인 시절 딱 한 번 만나서 10분 정도 차담한 거다. 그리고 또 거론된 분이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모두 다 혐의 부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라든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사 계속 지켜본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명하시지만 네. 정도영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야인 시절에 한 번 거기를 그래서 가서 방문해서 한 번 정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전혀 전면 부인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네. 이거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될 것은 아니고 네. 또 통일교가 과거에는 대북 사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문선명 교주 자체가 방북을 했을 정도였고 그렇죠. 또 해외 많은 지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대북 사업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만났다 이런 자체를 모든 게 돈과 연결하는 그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가 방산업체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네네. 모든 것을 악마화해서 네. 모든 게 전부 다 뇌물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난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보이는데 네네. 거기에서 과거에 아주 오랜 전 시간에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 만났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동일하게 생각하고 평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본부장이 예상과 달리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결심 공판의 전날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 통일교를 사실상 지칭하면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종교단체 해산을 거듭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일교를 겨냥해서 겁박한 거 아니냐는 게 야당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통일교 사건의 본질은 잘 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고 뭐 단순히 종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활동 범위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당원들을 집어넣고 특정 사람을 후보로 만드는 이런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고 그거는 뭐 비견해서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처음 정치 대통령이 되고 나서였나요? 어떤 이 통일교와 관련된 언론을 지칭하면서 나는 그때 그 언론사가 창간 기념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원들을 넣고 실제로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따지면 그 지난 2022년에 그 아주 근소한 격차의 상당 부분이 통일교의 덕분이다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가 생각하고 그런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고 또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하는 점 일종의 전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계속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본회의장 좀 다녀왔는데요. 그러시군요. 어제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네. 가맹사업법이라는 거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그동안 너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결해서 가맹본부와 이렇게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주자는 한 10년 전부터 저희 민주당과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주장해서 된 법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필보를 나와서는 자기는 무제한 토론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자기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황당한 토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24시간 우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이 사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국민의힘이 국회를 방해하고 사실상 국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화요일 날 본회의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58개 법안 중에 또 상당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제 동료 정무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여야가 합의돼서 통과됐는데 그거를 무제한 토론 신청한다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렇게 국회를 이런 식으로 방해하게 되면 자꾸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언론과 또 국민들께서 매섭게 좀 질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법사위까지 통과했잖아요. 이거는 국회 본회의 언제 상정해서 통과시킬 생각이십니까? 급격하게 강화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발 무제한 토론이 신청이 되었으면 의원들이라도 좀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네. 자신들이 토론 신청하고 자기들도 안 앉아 있습니다. 어제도 보도됐지만 1시간 만에 다 나가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앉아 있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정말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또 다른 민주당과 생각을 많이 같이 하는 야당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심사숙고해보자는 취지여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의원 조국혁 신당이나 여기서도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국민의힘 안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상의를 해보고 네. 또 그런 국회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상황을 보고 또 조국 혁신당 등과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신가요? 예,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도 만나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의원식 의장이 해외 일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궁금한 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연내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원식 의장이 다음 주에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단 연석회의가 있어서 좀 출장을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녀오시면 저희들은 좀 빨리 돌아오시자마자 좀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주요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안들 이런 부분들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본회의를 여는 날짜는 또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는 돌아오자마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대법원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네.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도 아니 내란이 있었는 지 1년이 됐는데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이런 매서운 질책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부 재판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십니다만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생겨났고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말씀을 저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빨리 내란 전담 재판부는 명확하게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로펌의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계속 보도도 나왔고 저희 이 프로에 출연하신 또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20만 설치한다던가 또 법무부 장관의 추천 이 부분을 좀 삭제하는 걸 검토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윤곽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아마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히 제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쪽이라고 하는 법기술자들이 있고 거긴 상당한 그런 법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용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심지어 외부 이런 자문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된 가운하면 이제 다음 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외부의 추천 인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걱정인지 다 좀 종합적으로 결론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민변이라든지 이런 또 의견들을 좀 충분히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법 왜곡죄 신설하고 법원 행정처 폐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들 국회 일정상 보면 이제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여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짜가 그렇게 많이 본회의 날짜가 주어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어느 법들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법은 통과시킨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그런 허위조작 정보에 네네.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개의 법을 통과시킬지는 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정도요? 예. 네. 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내년 1월 11일로 확정이 됐는데 출마 선언하신 유동철 지역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현 지도부 향해서 좀 쓴소리를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색깔을 명확히 할 때가 있죠. 저는 이 최고위원 선거 이런 거 하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다 모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친노고 문재인 대통령 다 친문이고요. 지금도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좀 자꾸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최고위원 선거라는 건 많이 선거기 때문에 또 경쟁의 장이어서 자신들의 노선을 좀 명확히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그거를 좀 부각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지영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딸과 함께 빛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이동이 어려워 찾아가질 못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수어 통역 서비스와 차량 지원이 마련되어 걱정 없이 축제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회전목마와 천사, 그리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해 웃는 우리 딸, 이런 딸의 웃음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0.6도, 파주와 거창, 장수 등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아 서쪽 지역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7도, 대전 9도, 부산 10도, 광주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찬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와 제주 산지가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경기 일부와 충북은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고 지난주처럼 짧고 강한 눈이 아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을 방송하시는 두 분이 이번 주에 통일교의 이 파문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죠. 제가 네. 이제 다른 방송에서 총선을 앞두고 사정 정국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했었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뭐 사정 정국이라는 게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네. 컨트롤할 수 없는 유의 사정 정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8월에 특검에서 이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언론 보도로 나왔고 마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제 특검이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이거는 요 관련해서 이 권성동 지금 의원이 구속이 돼 있는데 다른 정치권 인사로까지도 파장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파장은 예상은 못했는데. 네. 어찌됐건 민주당의 진술이 나왔다 일부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좀 돌았거든요. 그렇죠. 돌았는데 예. 이제 이게 실명으로 확인된 게 이번에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보면서 과연 이분들에게만 국한이 됐을까? 통일교의 로비가 요 정도 선이었을까? 전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파면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이게 이제는 특검은 손을 사실상 뗀 거고 이제 경찰의 이제 네. 수사 전담팀으로 넘어갔는데 네네네. 이거 파헤칠지 모르겠으나 생각해 보면 통일교가 그러면 정말 역대 대선마다 개입을 안 했을까? 지금 합리적 추론을 놓고 보면은 그럼 딱 찍어서 이번 대선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돌아가신 그 사후에 네. 계속적인 어떤 그 내부 간의 이제 알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세 확장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 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는 저는 이건 계엄 효과라고 봐요. 이게 만일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루틴의 방식이었다면 이 문제는 결코 돌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검이 손을 댔기 때문에 우연치 이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윤영호라는 키맨이 네. 특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게 이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을 거고 평상시 정치였다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됐건 특검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분명하다. 네. 나비 효과는 분명한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네. 이미 고삐는 풀렸고 네네. 말은 뛰기 시작했는데 네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경찰이 이걸 더 밀도 있게 수사를 해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네, 지금 최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경찰이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에 약간 트라우마가 민주당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네. 이거를 단독으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특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찰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보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경찰 수사가 과연 할 것이냐. 왜냐하면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수장이 없어요. 지금 경찰청장 직무 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찰 인사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고위 간부는 모르지만 지금 중간 간부들이나 인사들이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 특검에 파견됐던 그 박창환 총장 논란이 옛날에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 수사 때 입회하느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됐던 박창환 총장이 아마 맞는다고 지금 언론 보도 나왔는데 네. 과연 이 정치권의 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 외압은 아니지만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그 정치권이 총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소신 있고 뚝심 있게 이걸 밀어붙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과연 그러면은 윤호중 장관이 인사권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연관됐는데 현역 민주당 의원인 지금 윤호중 의원이 장관인데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몇 가지 관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경찰도 나름대로 시험대에 올랐지만 경찰 능력도 여권은 여권대로 이 사안 자체가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지 못할 경우에도 이 사건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후폭풍은 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조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짧게 좀 최대한 압축하면은 이 통일교의 로비는 크게 보면 현재 드러난 걸로 보면은 하나는 2018년부터 한 2020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의원들한테 접촉한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2020년 초에 대선 후보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접촉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네.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지만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윤영호가 이제 올해 8월달에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그때 현안 청탁을 위해 돈을 주고 했던 사람이 전재수 장관. 뭐 네. 이제 이거는 다 윤영호의 주장이니까. 예. 그리고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 네. 그리고 임종성 의원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윤영호가 정확하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앞두고 그때 이제 지금 이름이 나오는 다른 분들은 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미래 보험을 들기 위해 양쪽에 다 이제 접촉을 했고 그래서 그게 한 명이 권성동 의원이었고 네.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윤영호가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처럼 돈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2월 13일에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통일교가 대대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잔뜩 초청합니다. 뭐 펜스 부통령. 예. 네, 뭐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도 이제 통일교 측하고 얘기를 한 게 펜스 부통령하고의 면담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랑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어제 이제 그 많은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녹취록이 네. 윤영호 세계본부장이랑 이현영 부회장이랑 세 차례에 걸쳐서 2022년 1월 25일, 2월 7일, 2월 28일에 나온 것들을 언론사들이 다 쪼개가지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네, 네, 네. 2월 13일에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있었고 그 전후에 이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통일교한테 최대한 빚을 많이 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대선 후보도 만나겠는데 너무 비싸게 부른다. 예를 들면은 스테판 커리 농구 선수 여기도 지금 뭐 영상 통화로 이재명 후보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100만 불이나 부른다 여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돈이 오갔다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럼 이거 자체가 만나는 게 불법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일교가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 이제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유력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관례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게 있고 네. 국민일보가 굉장히 재밌는 보도를 했는데 통일교 행사에 이 축전을 보내거나 축사를 한 사람들 뭐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민주당 인사가 43명이 통일교 행사에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인사는 34명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국민의힘 인사가 축사 축전 통일교 행사 보낸 게 42명 이렇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뭐 25명. 이렇게 해서 정권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막 이게 출렁였다.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 앞에서 있었던 돈을 받았다고 명백하게 나온 3명은 이제 좀 더 중하게 보는 거고 거기에 전재수 장관이 있으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좀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는 선을 긋자라고 해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사퇴 예상하셨어요? 전재수 전 장관이. 저는 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징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장관은 전혀 아니고 내가 분명히 내가 이건 깜짝 놀라게 반전을 이루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뭐 처음에는 좀 안 받으려고 꺼리다가 결국에는 복돈이를 하니까 뭐 받았다든가 이게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특정하게 그 이 브랜드까지 적시된 시계 그 고가의 시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일 해저 토론이라는 이제 그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기에는 그 징후가 너무 이제 뚜렷한 거잖아요. 이제 그 앞뒤 맥락도 맞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전재수 장관이 버티면은 이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으로 번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역 국무위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국무회의 열리면 해수부 장관 옆에 그 행안부 장관이 앉을 텐데 서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이 그 그림 자체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클리어하게 잘 한 것이다. 근데 여권 입장에서 뭐 뼈 아프죠.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가 사실상 날아간 셈이 됐으니까 사실상 사실상 날아갔다고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살아 돌아온 돈들 6개월 안에 클리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대마 하나를 손절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최평론가님은 이미 부산시장 카드로 전재수 전 장관 카드는 날아갔다라고 보셨고 또 사퇴도 예상했다고 보셨는데 김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사퇴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으면은 당연히 더 언론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화관광부 이제 장관을 했는데 그때 조카 뭐 아이가 인척이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본인도 억울하지만은 장관직 사퇴하고 그리고 다 수사 받고 다 무혐의 나가지고 다 이제 다시 제대로 복귀했다. 그러니까 참 뭐 이제 박지원 의원은 전재수의 무죄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네네네. 정무적으로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사퇴를 장관직을 하는 거는 그리고 출마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마는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게 빨리 수사가 종결이 되면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4월 이전에 만약에 종결이 되고 뭐 이럴 경우 완벽하게 종결이 되고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불기소 뭐 아니면은 무혐의 이런 식으로 나면은 전재수 장관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지금 사실 그 적용되는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정치자금법, 뇌물죄. 근데 정치자금법은 또 공소시효가 연말까지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6개월이 안 남았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 혐의 중에 어떤 거든 간에 빨리 이제 좀 클리어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불구속 기사 상태에서 서울시장 출마할 거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요건 성격이 달라서 과연 전재수 의원이 이제 의원이시니까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네. 윤영호의 진술은 2018년에서 2019년에 돈과 시계를 줬다라는 거예요. 명품 시계를. 네네. 그래서 날짜가 지금 특정되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한학자 특별 보고에 보면은 뭐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 있는 모임에 600명에 와서 축사를 했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돈을 받은 시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자금법은 7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에 돈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2019년이면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는 이게 문제가 저는 이제 지금 막 논란이 됐지만은 막상 수사해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이게 뇌물죄로 넘어가면 아시겠지만은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고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뇌물죄는 이제 대가성을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일교가 청탁한 목적은 한일 해저 터널. 근데 전재수 의원은 나는 그거 반대했다. 네. 그러고 하면 이거가 만약에 혐의가 있더라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로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야당에서는 호재로 그렇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제 인터뷰에서 전재수 전 장관을 이미 버린 카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뭐 좀 버린 카드라기보다는 이제 당신이 알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지금 김평균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입증이 쉽지 않은 게 그러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했던 그 시기에마다 본인이 내가 그게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줬던 시기에 저쪽 주장했던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건건이 다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저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그 회심의 카드 하나를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민주당이 공을 들였고 또 부산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왜냐하면 PK 승부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버릴 정도라면은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대두되는 의혹을 끊지 않고서는 이게 민주당이 더 큰 불길이 되겠다. 아까 드루킹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 사건들이 많아요. 원래 엉뚱하게 번져가지고 이게 여권에 치명타를 준 사건들이 많은데 네. 이번도 그러할 거라고는 의심이 가는 건 뭐냐. 네.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잡으려고 했던 특검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불러온 특검의 이제 나비 효과인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내란 세력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전행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제 지방선거까지 압박 구도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물을 타게 됐다는 거죠. 어찌됐건 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서로 팽팽한 주장만으로도 내란 세력이 최근에 내란이라는 말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아까 효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재수 장관은 빨리 버렸다기보다는 빨리 손절하지 않고는 이걸 국면 돌파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게이트의 늪에는 빠져들었고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빛이 언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치적 손익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그 야당은 진흙탕이 묻은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이전 투구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로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이제 공개되는 생중계된 공무회에서 발언을 한 걸 갖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걸 보고를 안 했겠느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미리 이제 소위 말해서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추측이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네.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민주당 쪽 인사가 연루돼 있으니 빨리 통일교를 해체해가지고 이거를 없던 일로 하자. 뭐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맥락에서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메시지 관리라고 보고요.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통일교 이거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란 전단 재판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란 전단 재판부도 어떨 때는 뭐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뭐 얘기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지션이 너무
대통령이 이제 온건한 얘기만 하면은 개혁 추진파의 정청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온건하거나 미적대는 이재명 이런 구도가 되면은 당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지 뭐 이런 전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게 한 번씩 던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연결지 그렇게 뭐 민주당 수사랑 연결짓는 거는 저는 좀 과잉이라고 봅니다. 과잉이라. 예, 어떻게 예. 보세요? 근데 저는 네. 그 대통령이 그 연이어서 이제 국무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번 했잖아요. 네, 일주일 예. 시차를 두고 네네. 한번 법제처장한테 검토해봐라. 그다음에 두 번째 발언은 아주 셌죠. 위법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 네. 해줘야 한다고 따로 보고하라고 이제 네네. 법제처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주 그렇게 연결지어서 뭐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처럼 마피아식 협박이었다. 입을 틀어 막으려는 네네네. 협박이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이재명 정부와는 상관이 없고 물론 연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정진상 실장 뭐 통화 녹취록 나온 거 등등은 접촉인 거지. 이게 이제 뭐 거기에 돈을 오고 갔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예. 나름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돌파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메시지 관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좀 뭐 좀 부적절했다라기보다는 네. 어찌됐건 이게 좀 민주당으로는 안 좋은 시그널 하나 뭐냐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뭐 얘기할 거라는 얘기는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저 최후 진술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모든 지시는 자기가 총재로부터 받아서 했고 이 사건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나 불법적인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한다. 이 얘기 뭐냐면 시켜서 한 거고요. 내가 돈 준 것 외에는 내가 다 시켜서 한 겁니다. 이 얘기는 통일교에 대한 끈과 침묵을 또 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끈을 저는 어쨌든 윤영호가 일정 부분 안고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게 사실 여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중의 인식에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윤영호가 입을 닫았네 라고 단순하게 등치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대중의 인식 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가 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윤영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민주당 인사 얘기를 했다가 뒤에 이제 입을 닫았냐.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구형이 검찰 구형이 4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 쪽에 사람들 들어보면은 이거는 한 10년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형이. 예. 근데 이제 상당히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 특검 시작할 때부터 이쪽에 이제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협조할 경우에는 이제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상당히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 쪽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게 입을 닫았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영호는 그 통일교에서 사실상 배신자 취급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학자 참 어머니를 배신하고 교를 배신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모든 거에다 불어가지고 통일교를 어렵게 한 사람이니까 통일교를 해체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어이구 통일교 해체하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입을 다물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시나리오는 가당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약간 질러보고 또 상황도 보고 이렇게 너무 다 질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본인이 완급 조절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당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네. 경찰로 이첩이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는 들어갔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특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은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데 특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원래 종합 특검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미진한 것들도 모아서 종합으로. 저는 그때 이제 비판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종합 특검이냐, 우럭 광어 모둠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야당이 특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까지 넣을 거냐, 아닐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단 종합 특검은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차 종합 특검. 예, 못 하게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런 공세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데 특검 저는 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도 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고 낮아졌죠. 예.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특검은 안 될 것 같고. 예.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당위성을 얘기하면 당연히 특검을 가야죠. 네. 이런 사건을 특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의 지금 수사 능력이
잘 안 되는. 왜냐하면 특수성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검찰은 살짝 내년 9월달에 해체가 되니까 거기 맡길 수 없고 국수본 공수처는 사실 이거 지금 다룰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정치인이 개입된 현역 정치인이 개입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말씀하신 종합특검에다가 김건희 특검은 또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인원도 보강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와중에 동경은 훅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이제 특검 연장 얘기 나오고 종합특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럼 이 특검은 라고 이제 계속 야당이 이제 거기다 꼬리표를 붙일 텐데 그럼 민주당이 그거는 빼고라고는 말을 못 하죠. 그럼 그 순간 선택적 정의가 돼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아까 작가 그래서 최근에 내란 얘기가 좀 사라진 게 네. 그래서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도 이제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뭐 국가에 대한 내란은 아니지만 정치권 내란 아니야? 이거 빨리 특검 왜 안 해? 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밖에 없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과연 그런 거잖아요.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 자체도 공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찰이 받고 있는 경찰이 떠내면 이 수사가 정말 이제 실시간 브리핑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기대치 혹은 지금 지켜보는 주목도에 맞게끔 그게 릴리즈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민주당에게 지방선거까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지방선거까지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아, 예. 앞으로 일단 경찰이 뭘 내놓느냐가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언론이 계속 보도를 내놓고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통일교가 접촉한 인사들이 되게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비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당무위원장이 왜 이 중간 조사 결과를 긴급 공지 형태로 문자로 보냈을까? 네. 처음 봤습니다. 일단. 예, 뭐 그래서 뒤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긴급 공지하오니 불필요한 억측이나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써는 본인들이 불필요한 억측과 보도하라고 다 던져놓고는 병 주고 약준 거지 뭐. 예, 웃긴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수가 얕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를 보면서 뭐 본인은 이제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누가 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당무감사위원장 2호선 네. 이제 본인이 임명해서 이거 진행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조차 지금 강력하게 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주호영 국회 부의장까지 나서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돌파하려고 시선을 돌리려고 한 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데 네. 저는 뭐 이거를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 국힘 주류들의 생각도 뭐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이거 자체가 조금 무리다라고 보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터트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장동혁의 지금 대표의 리스크가 사라지나요? 그쪽 사과고 단계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근데 엮어가지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게 너무 속보이고 너무 조금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이틀 후인가요? 어젠가 입장을 냈더라고 페북에다가 네네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일단 띄워놓고 네. 논란이 됐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지금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입장을 안 내요. 네. 어쨌든 근데 거기에 실명이 다 거론됨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가 연관됐다라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이제 인식을 환기가 했어요.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잊고 이제 있었는데. 일종의 정식 재판은 아니고 여론 재판에서 이제 그 페이드아웃 전략을 쓰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이게 뭐 물론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장 대표의 입김이 없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도 뭐 합리적 의심은 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국면 돌파가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이준석 그렇게 내쫓았지만 그 윤리위에서 그렇게 사실상 사형 선고까지 내려서 내쫓았지만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잖아요. 오히려 이 단계 논란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도 빨리 이제 수순 정리한 게 첫 번째 의미가 하나가 있고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든 털어야 돼. 이게 벌써 1년 2개월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몸 좀 풀만 하면 꼭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그거는 제가 신동욱 의원의 얘기가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네네. 이걸 검사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정치인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냐? 뭘 잘못했어? 공론장에서 그게 뭐 못할 짓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입장문을 내는 게 정치인이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네. 앞서 얘기를 조금 하시다가 네. 마무리를 못 하셨는데. 네. 네네. 저는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문제 그냥 사과만 하면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터는 것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깔끔하게 사과를 할 줄 아는 정치인이네. 뭐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이미지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만을 택하고 문제가 되면은 뭐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약간 테러 같은 거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어쨌든 빨리 털고 가야 되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도 정리되고 가는 게 맞다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사과에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사과를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과의 효과도 반감이 되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그럼 사과를 안 해야 되느냐.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게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12.3 비상계엄 때 사과해야죠. 제대로. 근데 제 사과 안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안 해야 되느냐 끝까지. 빨리 좀 하시라. 지금 한동훈한테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본인이나 좀 잘하시라. 예. 지금 16일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42명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네. 이 모여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저는 최근 지금 뭐 듣는 얘기에 의하면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과 지금 계속 월요일부터 연세 릴레이 오찬 뭐 만찬까지 계속 지금 식사를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이제 16일 날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네네. 이제 이렇게 사실상에 이제 그 뭐 기획안도 내고 뭐 전략을 제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게 뭘 의미하냐? 저는 약간 종합판 같아요. 16일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점. 뭐냐면 네.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발언을 놓고 보면 대여 공세에
그 집중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윤 어게인 쪽과는 완전한 지금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쭉 가다가 의원들이 지금 뭘 하겠어요. 지금 윤한홍 의원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뭐 지금 초재선 의원들 뭐 그룹핑별로 만난다고 하니 그룹별로 만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의 유사한 식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계속 듣겠죠.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가 돼서 종합판 같은 이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뭘 얘기한다?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 허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탠스를 바꿔내면서 연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원확장 전략을 얘기하면서 이제 결집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확장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빌드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평론가께서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원래. 이거는 확실하게 스탠스가 다르세요. 윤석열 뭐 대통령도 안 변했잖아요. 김건희 씨도 안 변했잖아요. 네. 저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보는데 그 의원들 만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뭐 그동안 사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크게 안 돼서 그렇지 뭐 중진 의원들도 예전에 따로 만나고 고문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경청하는 모양새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맘대로 했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만의 스케줄이 있다.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도 다 계획된 거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뀔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인식에는 이 자신의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은 사실은 장동혁을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만 잘해주면은 거기 그 자리에 누구라도 갖다 끼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보수가 예전에 박근혜를 지지했을 때 그런 단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윤한홍 의원이 면전에서 그렇게 좀 얘기할 때 장동혁 대표가 표정이 굳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실 그날 뭐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이 함으로써 그 마당을 쓰려고 뭐 빗자루까지 다 사놨는데 갑자기 마당 쓰려고 하니까 이제 멋쓰게진 측면이 있다라는 제가 좀 후문을 좀 들은 게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장 대표의 표정이 굳었던 건 뭐냐면 그 비유가 이게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이거는 사실 저는 그 윤한홍이 의원이 실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보다 더 오물이 묻은 정당이야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비유 속담을 갖다 끌어 쓴 거긴 하지만 근데 그거 들으면은 당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물 정당인가? 그리고 저쪽은 뭘 해도 다 그걸 용인해 줘야 되나? 아마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기류들을 놓고 종합해 보면은 장 대표 측의 내부에도 좀 미묘한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까 물론 뭐 의원들로서 만본 게 한두 번이냐 얘기하지만 이번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룹별로 릴레이로 계속 만나는 거는 어떤 그 현상을 위한 조짐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이 해석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말 정도에는 장 대표의 어떤 스윙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말 회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설이 돌잖아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내정했다. 이런 설이 돌고 있거든요. 이 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설인가요? 낭설인가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를 이뻐할 만하죠.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잘 저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재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순발력 이런 거 뭐 딱 하나 터지면은 득달같이 페이스북에 글 쓴다든지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한동훈 저격하고 한동훈계 저격하고 뭐 이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박민영 대변인 쳐내지 않고 중용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좋아하면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다. 저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에 있는 그런 연구원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과거에는 민주연구원도 한 수 접어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분석과 이거는 최고다.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박사급 인력들 막 릴레이로 탈출하고 그게 내부 정치 문제도 있고 대우 문제도 있고 막 이게 휘둘렸단 말이야. 작년 총선에서도 심지어 이긴다. 막 국민의힘 막 이런 보고서 내고 막 그랬어요. 여의도 연구원을 바로 세우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장해찬을 부원장으로 앉히는 게 적절한 인사가 차라리 대변인을 시켜라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 대표는 여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에서 제가 연합뉴스 인터뷰를 봤더니 네. 그때 여연 원장을 지금은 임명했지만 네. 정성환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의원 임명했지만 그때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물어 한 달 동안 왜 여연을 비워두냐 했더니까 내가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여연 원장 임명 안 하는 거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내 사람 안 신겠다는 의도고 두 번째 여연 원장은 여연은 연구원의 기능을 다 했다. 그래서 어찌면 해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기능에 대한 재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여연 원장을 임명하든지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한 2달 만에 또 임명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여연에 대해서 장 대표는 그렇게 큰 시선을 두지 않는데 거기 부원장 임명한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연 부원장이라는 사람 내부 다 압니다. 뭐 의사결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설령 임명된다 한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배지를 거의 구분홍선까지 왔다가 떼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네임밸류는 또 되죠.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 대표가 이뻐해서 특정한 당직을 준다라고 해석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궐선거를 1월 11일 날 하고 지금 유동철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어제 이건태 의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어요. 두 분 다 일단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뭐 권력 투쟁이죠.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예. 민주당은 친명밖에 없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기에 권력 분화, 네네.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뭐 네. 민주당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주당은 맨날 이제 뭐 원보이스, 한 목소리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이거를 유동철 특히 이제 수영구인가요? 부산 수영구, 네, 수영구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시당위원장 부산 시당위원장 하려고 했다가 컷오프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해서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고 최근에 당원 투표 부결됐잖아요. 그 중앙위원회에서 네네네. 그것도 조승래가 이거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정청래 체제를 사실상 직접 저격하는 거에 총대를 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 견제하기 위해 들어간다. 특히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면 그거 반대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 보궐선거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일단 1월 11일 날 하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구조가 권리당원 50대 중앙위원 50인데 네. 아시다시피 권리당원은 뭐 굉장히 이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중앙위원은 친명이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리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선거의 룰인데 이제 여기도 아마 선관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룰을 다시 세팅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중앙위원 권리당원 이게 50대 50인데 1인 1표로 갈 것이냐. 단수 투표 여기서. 이게 이제 달라요. 그다음에 복수 투표도 되면은 그럼 몇 명까지 찍어줄 수 있냐 이걸 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수 투표가 될 경우에는 특정 진영이 싹쓸이해 갈 수가 있고 복수 투표가 되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자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싹쓸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명이든 친청이든 셋 다 가져갈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는 해석이 되겠죠. 사후 해석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은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또 출마 선언 하실 분들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도에서 뵌 분들은 이미 선언을 하셨고 다른 분들이 누가 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그건 제 생각인데 네. 이게 이제 진영의 대리전으로 가면은 일종의 암묵적인 내부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난립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난립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양측의 진영 간 조율을 통해서 아마 대표 선수들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많은 선거가 아니라 대리전 양상으로 갈 것 같고 네. 많은 사람이 난립해서 후보가 많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그 국회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필리버스터 이제 뭐 예상을 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나경원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왔을까요? 나경원이니까요. 탁월한. 예. 본인이 나경원이니까요. 원하신 건가요? 나경원 의원이? 뭐 저는 그 순번은 어쨌든 네네. 당 내부에서 정하는 건데 네네.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5선 중진이 네. 내가 1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1번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대정부 아니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누가 열심히 싸우는지 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고 네네네. 나경원 의원이 좀 의도적 도발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뭐냐면은 국회의장한테 이제 인사를 안 했어요. 그쵸, 이거부터 인사 안 이제 했어요. 시작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사태가 되게 감정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장을 존중하는 거기도 하지만 국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례를 깨버리니까 국회의장도 감정선이 제가 보기엔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년 만에 61년 만에 1964년 무려 김대중 의원 이후에 마이크를 꺼버리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전 그렇다고 마이크 끈 건 과했어요. 왜냐? 야당을 위해서 사실은 공간을 마련해 준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소수당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파적 진영적 진행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치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10도가량 떨어져 영하권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이 영하 2.6도, 대구 영하 0.5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7도, 부산 10도, 광주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 찬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사건 혹은 판결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와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은퇴 선언 이후에 소년범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또 학교 폭력 처분과의 형평성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먼저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연예 매체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이른바 일진무리 가운데 한 명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그 처분 내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비밀 유지 대상이 되는 기록이다 보니까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처분을 받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소년범 기록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연락 복사를 해주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의 보호 소년과 그 보조인 그 변호사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조진웅 씨가 이것을 임의로 본인이 공개했을 리는 만무하고 조진웅 씨와 같이 처분을 받았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보도 매체에 이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소년법에는 이 관계 기간은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둘 정도로 네. 소년범 기록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외부 조회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고 또 보도 금지 지침을 통해서 규정도 있습니다. 이 언론사나 방송사들은 이 진행 중인 소년 사건에 대해서 보도할 수 없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 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네. 이 소년범 사건은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소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후적이나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보도를 했는가 그 취득 경위에 대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보도 내용 자체의 진위보다 새로운 논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분위기인데 보도한 매체 기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결국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와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사이에서 충돌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중 어떻게 보면 스타라고 해서 소년범 기록까지 공개할 권한이 언론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언론 표현의 언론 보도의 자유의 한계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우리가 유명인 중에 소년범 사건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물의가 크게 발생한 사건이 최초다 보니까 예. 그럼 앞으로 유명한 스타라든가 공직자라든가 갖가지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소년범 사건에 대한 기록을 취득하면 보도를 해도 좋은가? 이 소년법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가? 네. 이 명예훼손의 소지나 소년법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네네. 실제로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서는 이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4일에 한국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를 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대입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지금 내려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아도 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소년범 사건, 소년 보호 처분은 공개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학폭 사건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라고 밝힌 네티즌 한 분은 중학생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고 대입에 반영되는데 왜 더 중한 소년 범죄를 저지른 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학과 상관없이 입시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글이 남기기도 했고요. 네. 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 이력이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사실은 그 대입과 연결돼서 지금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 폭력 이력이 이렇게 생기부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네,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공론화도 됐었고요. 특히 정순신 사태라고 네.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학폭 폭력을 저지르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논란들이 제기되면서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2023년 2월경에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2026년부터 그러니까 이 대입에서는 모든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보고 이제 입학을 거부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사후 처분, 사회봉사 이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 불허가 하는 전례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네네. 이 학교 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가능성 전방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안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훨씬 더 예를 들면 소년원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요. 소년법하고 학교 폭력 기록 사이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결국은 본래 이 두 조치가 무슨 목적이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 기록을 대입에 무조건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결국 교화라는 목적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기록을 모두 다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입학생을 불허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권리침해다라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이 아닌지가 모호한 사건들이 있고요. 네. 증거가 부족해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쪽 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고 네.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뭐 문자 같은 걸 욕을 했다, 언어
폭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또 학교 폭력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학교 폭력이 인정이 되고 대의까지 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건이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무슨 조치가 나오면 다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고 끝까지 소송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장래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1호, 2호, 3호 같은 경우 비교적 경미한데 이제 5, 6, 7, 8로 갈수록 굉장히 다툼이 거세지고 있고 네. CCTV가 없는 학교 현장에서 먼저 때렸는지 맞았는지 얘가 먼저 괴롭혀서 때렸는데 괴롭힌 아이는 언어적 폭력으로 빠져나가고 실제 때린 애만 가해 조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한계 때문에 학교 폭력을 대의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네. 반면 학교 폭력으로 5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니 마땅히 그 행동 교정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입시에 반영해야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속에서 네. 그럼 소년법상 이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네.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폭력으로 처분을 받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때려서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로 보호 조치를 받으면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가거든요. 고소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네네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는 강력범죄,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데 학교 밖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강력사건으로 처벌받는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조진웅 사건처럼 강도 강간이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대 사건이니까. 네. 그럼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남기 때문에 이 범죄 경력 자료는 조회가 가능한 정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는 크진 않은데 혹여나 그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재질이 굉장히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했지만 학교 폭력으로는 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그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은 계화가 잘 안 되는 소년범들까지 우리가 대학에 이렇게 그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한가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다만 이런 문제 제기는 소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네네.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예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말게 하자. 그래야 네. 소년범들이 정신 차리고 반성해서 열심히 산다. 이런 취지로서 이 보호 처분이 장래 영향을 미치면 나는 한번 이런 실수로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겠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하고 교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자,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당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얘기하셨지만 학교 폭력과 소년범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에 대한 그 논의나 마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전면적으로 피해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 피해자의 어떤 정보 네. 권한 보호 조치가 좀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나 주요 어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할 때 소년범 중에 강력 사건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소년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십 년간 개정을 안 했던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소년 범죄 중에는 정말 보호해야 되고 개화해야 되는 미성년자도 있지만 아닌 경우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저희 휴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4일까지는 이승기 앵커가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